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뇌의 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주일에 한 잔도 드시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적정 음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류의 어떤 질병과 사망을 만드는, 어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조승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저녁에 술 마시는 것은 몸에 좋다던데 왜 그러냐, 와인을 마시면은 뭐 항산화제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술 없이는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릴렉스 하려고 조금만 먹는다, 한 잔만 매일매일 먹는다, 이것도 사실은 알코올이즘입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맥주라도 한 잔 안 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관찰 연구에서 정말 하루에 딱 한 잔만 먹는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낮게 보였다, 이런 경향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다 관찰 연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찰 연구는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만 명을 관찰했더니 그 중에서 술을 하루에 빵잔 드시는 분은 오히려 사망률이 한 잔 드시는 분보다 높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아예 술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 안에는 어떤 질환이 있어서 못 드시거나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못 드시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술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멘델리안 랜더미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에서는 술을 아예 안 먹는 것 대비 조금이라도 먹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 이런 관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발암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암 발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보면 연령에 따라서 원래 사람의 암 발생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겠는데, 일주에 먹는 술의 잔수를 기준으로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경우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잔에서 14잔까지, 즉 적정 음주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암 발생은 증가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2023년에 나온 한 연구에서는 굉장히 큰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의 107개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한 잔만 먹는 사람이 아예 안 드시는 사람보다 사망률 측면에서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게 되면 사실은 소량의 술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WHO에서는 인류의 어떤 질병과 사망을 만드는 가장 해로운 원인 중에 하나로 술을 꼽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해친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아예 하루에 한 잔 내지는 일주일에 한 잔도 드시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적정 음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술을 마시는 것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나 직장에서의 회식 등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완전히 금주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나의 음주 예산이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종성 교수님께서 2020년에 한국인의 적정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면서 미국 국립 알코올 중독 연구소가 제시했던 적정 음주, 즉 성인 남성 최대 14잔, 성인 여성 최대 7잔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올바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대한 잔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잔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표준잔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해당 주종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잔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체중이 적게 나가고요.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의 특성이 서양인들과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고혈압이나 심장병, 대장 용종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권고안을 만드셨는데요. 이 권고안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주종 불문하고 8잔 이하,
한 번 마실 때 최대 3잔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4잔 이하, 한 번에 최대 2잔까지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절반이 됩니다. 일주일에 4잔까지, 한 번에 최대 2잔까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65세가 넘어가면 여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서 일주일에 2잔, 한 번에는 최대 1잔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미국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에서 제정한 순수 알코올 14g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단위를 7g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WHO에서는 10g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이제 양주 한 잔, 와인 한 잔, 맥주는 한 캔 330ml짜리 한 캔이죠. 또 막걸리 한 사발 정도가 되고요. 소주는 20도 기준으로 한 잔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소주 기준으로 보면은 2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고위험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정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를 보시면 특히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위험 음주, 내가 정말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많다, 헤비 드링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8잔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은 4잔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겠고요. 폭음, 그러니까 빈지 드링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남성의 경우 3잔 초과, 여성의 경우는 2잔 초과를 드시면 폭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원샷 몇 번 하면은 금방 3잔 이상 넘어가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폭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고위험 음주류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릴렉스된 기준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의 경우는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유를 국민건강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30대의 경우에는 23.3%가 고위험 음주고요. 40대의 경우에는 30.1%나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인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통계를 놓고 보면은 70% 이상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위험 음주를 매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아니 나는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전혀 취하지 않는데 나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좋기 때문에 숙취도 별로 없고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코올의 분해 기작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에 있는 P450-2E1이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어서 알코올을 빨리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준이 의학적으로 질병의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런 기준들보다 훨씬 터무니없이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위험 음주 또는 거의 알코올 의존에 가까운 음주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강제로 술을 먹이는 이런 일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제가 대학 다니거나 또는 병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술을 빼거나 하면 이제 굉장히 혼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문을 잠궈 놓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모두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셔야 되는 이런 캠프라든지 MT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주량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조금만 술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실 이런 분들은 알데히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는 효소에 문제가 있어서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강요하는 이런 문화가 있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은 분들은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진료를 오시거나 또는 대중 강연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치매에 대한 공포가 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뇌 영양제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뇌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술을 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뇌의 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란셋 위원회에서 발표한 예방 가능한 치매의 14가지 위험인자 안에도 음주가 들어있을 정도로 가장 잘 알려진 인지기능 저하의 어떤 촉진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술을 먹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서 뇌영양제를 먹겠다. 사실 뇌영양제로 또는 치매약으로 극복할 수준의 인지기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다면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조절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술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는 술을 마실 때마다 조금씩 전두엽을 면도날로 긁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정도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술을 마시게 되면 뇌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에서는 MRI를 이용해서 뇌의 볼륨들, 각 부위들의 볼륨들을 측정해서 음주에 의한 뇌의 위축과 또 금주에 의한 뇌 볼륨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술과 뇌 노화의 연관성을 이제 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알코올 의존자의 뇌 노화가 어느 정도 동년배에 비해서 빨리 진행되는가를 보게 되면 60대가 될 때까지 계속 알코올 의존을 유지하게 되면 거의 동년배에 비해서 10년 이상 뇌 노화 정도가 촉진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지난 100일 동안 먹은 술의 총량이 주종 불문하고 하루에 4잔 정도까지 꾸준하게 술을 드셨다고 하시면 거의 동년배에 비해서 한 6년 정도 뇌 노화가 더 촉진되어 있다, 이런 관찰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뇌 기능 저하나 또는 뇌 위축이 6개월 정도 금주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또 좋아진다는 근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MRI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다시 나빠진다, 이런 것들도 연구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술을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은 그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반드시 더 큰 고통 또는 어떤 분노,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술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화병을 만드는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술을 우리가 한 잔 하게 되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자극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술이 먹는 행위가 이제 중단되게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파민이 폭락하게 됩니다. 불쾌와 따분함이 따라오게 되고, 이때 우리 뇌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겠고,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극들이 반복되게 되면 같은 정도의 쾌감을 내기 위해서 필요해지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점점 더 사용하는 술의 양은 늘어나게 되겠고요. 반대로 우리 몸의 뇌의 시스템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적응해 있기 때문에, 즉 이전과 마찬가지의 즐거움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여서 사실은 내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나 불쾌 정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자 연구를 해보게 되면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들은 항상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불면, 수면장애, 즉 화병의 증상 또는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들을 느끼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미국의 NIH에 계시는 볼코우 박사님이 이런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된 중독자들에서의 회귀학 영상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를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연구를 보시면 정상인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리아툼, 즉 선조체의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즉 메틸페니데이트라는 물질을 투여했을 때의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둔마되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에 의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성 기준으로 소주 2병 반 정도의 상당한 양의 알코올을 양에게 투여했을 때 기저치보다 10배 이상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되어야 할 텐데 저용량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이 일어나지만 특히 과음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코올에 의해서 얻는 쾌감만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대급부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반대급부는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또는 내가 느끼는 어떤 우울과 불안과 수면장애의 증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술 자체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리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또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쾌락에 더 취약해지게 만들고 자극원을 더 쫓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면 도파민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기고 엔도르핀의 분비와 관련된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기고 전두엽 기능과 편도체에 모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코올 의존이 되게 되면 술이 나의 유일한 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술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술이 없이는 잠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자기 위해서 한두 잔 먹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일한 낙인 술이 결국에는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제 말씀을 들으시고 적어도 절주를 하시거나 또 심한 분들은 단주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는 사실은 대사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근육을 녹이고 북부지방을 축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몸을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사람의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방식, 그리고 나의 이동성, 그 다음에 나의 마음 건강, 그리고 건강과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결국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자극원을 좇게 만들게 되겠고, 결국에는 점점 더 어떤 쾌락원들을 쫓는 그런 사람의 특성으로 나를 바꾸게 만들게 될 테고요. 알코올에 의존을 하면 할수록 알코올을 먹지 않을 때는 우울과 불안이 더 심해지고, 게다가 판단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뱅글뱅글 돌게 될 테고요. 한편으로 술은 또 근육을 녹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사적인 특성도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의 사람으로서의 특성, 즉 생활 습관 자체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는 계속해서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볼코 박사의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사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술이 즐거움이고 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논리가 진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파민 시스템의 1, 그러니까 그 도파민 시스템에 조정되어 있는 항상성의 위치에 딱 술이 다다라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굉장히 강력한 합성 마약을 주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쾌락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도파민 시스템이 다시 리모델링 되게 되고 도파민을 활성화하는 자극원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둔마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때부터는 이분들의 유일한 낙이라는 것은 이제 합성 마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즐거운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자극적인 것들, 더 빠르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한다고 하면 삶의 목표가 왜곡되게 되고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돌볼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가속노화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극을 줄였을 때 오히려 도파민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자극원들을 삶에서 제거를 하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건강한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겉보기에는 노잼인 삶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술에 의존해서 내가 그 술의 도파민을 즐기고 있을 때의 경험과 못지않은 경험들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총 13개월 동안 완전 금주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평소에는 산책로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꽃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음악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즐거움들을 술이나 자극원들을 통해서만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가처분 시간들을 그동안 술을 드시면서 저녁 시간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시면 그 시간 동안 술 외에 할 수 있는 나의 마음 건강과 몸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시간들을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50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대량으로 섭취하는 음식 중에 주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가 80대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90% 가까이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술은 계속해서 내가 많은 양을 먹고 하루 종일 먹고 매일 먹는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아파서 끊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찍부터 절주를 해서 내가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술의 양을 아껴서 드시거나,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더 일찍 가속노화의 결과로 병치레를 하시게 돼서 결국에는 아파서 끊기게 되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시게 되시고요. 75세 이후에도 술을 계속 많은 양을 드시게 되시면 말이 어눌해지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보행장애가 생기고, 왜냐하면 술은 손해의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다음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과 대변의 실수가 많아집니다. 어찌 보면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술의 해악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주는 스스로 적절히 양과 빈도를 조절하면서 마시는 건데요. 사실은 알코올 의존이 어느 정도 생긴 정도라고 하면 절주를 스스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금주는 스스로 절제하고 완전히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단주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단주는 음주에 대한 조절과 절제 능력이 없어진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이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이 생길수록 전두엽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술을 스스로 절주 또는 금주하기가 더 어려워지겠고요. 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도 당연히 잘 들으시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일단은 인사이트,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단주로 들어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술을 끊게 되었을 때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이라는 것을 보고 술을 쉽게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가설이 무엇이냐면, 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원시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부패하지가 않았고 또 굉장히 달콤했던 어떤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자연 발효가 되어서 약 0.5% 정도의 자연적인 알코올이 생성된 굉장히 고순도의 질 좋은 영양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파리도 술을 좋아하고요, 쥐도 술을 좋아하고 원숭이도 술을 좋아하고 당연히 사람도 술을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술은 일종의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도파민을 주는 물질로 그동안 사람이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술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다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연 상태에서의 알코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 정도의 알코올 농도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수렵 채취 사회의 과일이 단맛이 굉장히 약했지만 상업적으로 우리가 육종을 하면서 굉장히 달콤한 과일들을 정제를 해서 마치 오렌지 주스 같이 혈당만 높이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과 비슷하게, 어찌 보면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제를 해서 와인 14%, 사케 15%, 위스키 40%, 고량주 50% 이렇게 굉장히 높은 도수로 정제를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업적으로 정제된 오렌지 주스나 굉장히 고순도의 알코올은 우리 몸에 유익한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뱃살과 지방간만 일으킨다는 공통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술을 찾게 되는 어떤 습관과 나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술이 땡기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이 말라서 땡기는 건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땡기는 건지, 또는 배가 고파서 땡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고 또 분별해서 보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물을 한 컵 원샷해서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술이 땡기는 원인이 우울이거나 또는 불안이거나 수면장애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중독을 또 다루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약물이나 정신치료를 받으시거나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녁만 되면 술이 너무 떠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말 반주가 매일매일 필요하다, 이미 알코올 의존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코올 전문 선생님들께서 쓰신 책들을 또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1차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에 대한 알코올 중재를 하다 보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나의 뇌가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 술에 대한 갈망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던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삶의 활동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주나 단주 또는 금주를 하셨을 때의 효과는 정말 전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달만 금주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4-5kg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겠고요. 여러 가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들이 좋아지는 경험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인지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 좋아지는 경험들도 하시고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과 주변 분들이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고 노화 속도도 떨어지고 아예 전반적인 삶의 퍼포먼스도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러면 알코올 의존을 하고 있나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실 텐데요. ODTK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를 통해서
8점까지는 정상 음주, 9에서 12점은 위험 음주, 13점에서 19점은 고위험 음주, 20점 이상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13점에서 19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고가 되고요. 20점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단주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그동안 사회적으로 술을 또 권하기도 하고 술을 빼면은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알코올 의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상태를 파악해 보시고 전문적인 중재를 받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재는 단순히 알코올에 대한 중재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이나 불안, 수면에 대한 중재 그리고 나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중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술이 사실은 백해무익한 뇌의 독이고 또 가속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 요인임을 말씀드렸고요. 술을 사실 마신다고 해서 나의 즐거움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술을 끊는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줄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절주, 금주, 단주와 같은 이런 노력과 함께 다면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되게 되면 내재 역량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매 예방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음주 생활이 보다 지속 가능하시면 좋겠고 평소 부지불식간에 술에 의존하셨던 분들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더 즐거운 노년을 위해서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음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